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어느새 1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생활이 확 바뀌어서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지난 시간들, 지금은 코로나 걱정은 많이 없어지고 생활이 많이 자유로워졌지요. 그만큼 새해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달림 책방 채널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제게 큰 용기가 되고 더 열심히 운영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새해엔 좀 더 활기차게 의미 있게 채널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요. 아직도 떨리는 마음은 많지만요. 도전해 보려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일이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이 성공을 이루겠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응원을 합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거울에 비친 사람들. 옛날에 한 시골 사람이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말하였습니다. 여보, 서울에 가거든 얼레빗 하나만 사다 주구려. 그런데 이 시골 사람이 얼레빗 구경을 해봤어야지요. 얼레빗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이요? 그 시골 사람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마침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말하였습니다. 얼레빗은 꼭 저 달처럼 생겼어요. 혹시 잊어버리거든 달을 보고 생각해 내시구려. 아내는 몇 번이나 얼레빗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시골 사람은 걱정 말라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 뜨고도 코를 베인다지. 시골 사람은 코를 베이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곳저곳 구경하다 보니 하루해가 금방 저물었습니다. 며칠이 훌쩍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시골 사람은 아내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였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 달을 보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달이 보름달이 되었습니다. 옳지. 저 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을 사면 되겠군. 시골 사람은 시장으로 가서 박물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여인들이 쓰는 물건 가운데 달처럼 생긴 것이 있어? 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있고 말고요. 시골 사람은 박물 장소가 주는 물건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보따리 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얼레빗은 사왔어요? 자, 달처럼 생긴 물건 여기 있어. 시골 사람은 보란 듯이 둥근 물건을 척 꺼내 놓았습니다. 아내가 받아 들고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둥근 거울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울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옆으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거꾸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각실해? 아내는 자기가 헛것을 보았나 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또 한 번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보아도 틀림없었습니다. 달덩이 같은 젊은 각시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서울 가더니 젊은 각시를 데려왔네.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듯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며느리 울음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저 양반이 서울에서 각시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아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늙은 할멈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찢찢 차면서 말했습니다. 아휴, 각시를 얻으려거든 젊은 각시나 얻지. 어디서 이런 할망구를 데리고 왔나. 그때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왜들 야단인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냉큼 일러 바쳤습니다. 글쎄, 아비가 서울서 웬 할망구를 데리고 왔지 뭐요.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내미는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척 들어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거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쩐 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시골 사람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들 저러는가 하고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노, 너는 누군데 남의 집에 와 있느냐? 시골 사람이 벼락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는 사내도 따라서 입을 벙긋거리는 거였습니다. 이노, 너는 누군데 남의 집에 와 있느냐? 시골 사람은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거울을 마당에 힘껏 내던져 버렸습니다. 쨍그랑. 보름달 모양의 동그란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젊은 각시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쭈글쭈글 할망구도 없어졌고 수염허연
할아버지도 달아났고 낯선 산에도 도망갔습니다. 시골 사람과 그의 아내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깨진 거울 조각만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개암.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과 마음씨 곱고 정직한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하여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살고 나이 어린 아우가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우는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암나무 밑에서 잠시 앉아 쉬는데 개암 한 개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개암이잖아? 아버지께 드려야지. 아우는 개암을 주워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잠시 뒤 개암 한 개가 또 떨어졌습니다. 참 맛있겠는데? 이건 어머니께 드려야지. 아우는 개암을 주워 또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개암 두 개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옳지. 이건 형님과 형수님께 드리면 되겠다. 아우가 개암 두 개를 호주머니에 집어 넣을 때 개암 한 개가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네. 이건 내 차지다. 어느새 땅거미가 깔렸습니다. 아우는 나무찜을 지게에 실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산을 내려가야겠다. 아우는 서둘러 산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못 갔을 때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아우는 바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야단났고 어디서 비를 피하지? 그는 산속을 헤매 다녔습니다. 숲에서 마침 빈집 한 채를 찾아냈습니다. 아우는 그 집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나무찜을 내려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우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군.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어. 아우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아우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집에서 놀다 가세. 우리 도깨비한테는 빈집이 최고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들은 아우는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깨비들이구나. 아우는 숨을 곳을 찾다가 급한 김에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널따란 마루에 삥 둘러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금덩이, 은덩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들보 위에 있는 아우는 이 놀라운 광경을 눈을 크게 뜨고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흥이 오르자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참 별나게 노네.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자니 금세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개암 한 개를 꺼내 딱 하고 깨물었습니다. 도깨비들의 눈이 화등짝만 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닌가? 아, 그런가 본데. 엄마야, 도깨비 살려. 도깨비들은 방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우르르 도망쳐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아우는 대들보 위에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아우는 마루로 내려왔습니다. 마루 위에는 금덩이, 은덩이가 쌓여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있었습니다. 아우는 이것들을 전부 지게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금덩이, 은덩이를 팔아 농가 밭을 사들였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사들였습니다. 아우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금덩이, 은덩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형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노, 가난뱅이 주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도둑질을 한 게로구나. 아닙니다, 형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우는 형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형에게 주었습니다. 형도 동생 못지않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형은 도깨비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은 개암나무 밑에 가서 앉았습니다. 잠시 뒤 개암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형은 개암을 주워들며 투덜거렸습니다. 되게 작네. 이걸 가져다 누구 코에 붙여? 차라리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얼마 뒤 또 한 개의 개암이 떨어졌습니다. 아우, 자잘해.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형은 개암을 주워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때 개암 2개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형은 개암 2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누라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개암 1개가 또 떨어졌습니다. 나는 먹는 양이 많으니까 이건 내 거야. 욕심쟁이 형은 개암나무 밑에 온종일 붙어 앉아 개암으로 호주머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형은 아우가 일러준 집으로 갔습니다. 대들보 위에 올라가 도깨비들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널따란 마루에 빙 둘러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마루에는 금덩이, 은덩이가 쌓였습니다. 형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네. 이제 내 거야. 형은 호주머니에서 개암 한 개를 꺼내 깨물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들었지? 응, 그놈이 다시 찾아왔나 봐. 도둑놈을 잡아 혼내주자. 도깨비들은 집안을 이잡듯이 뒤져 형을 붙잡았습니다. 형은 도깨비들 앞에 꿇어 앉혔습니다. 이너, 내 죄를 알렸다. 아이고, 도깨비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형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형을 마루 한가운데 세우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 맛 좀 봐라. 이 방망이 도둑놈. 도깨비 방망이로 실컷 얻어맞은 형은 엉금엉금 기어 산을 내려갔답니다. 불길에서 주인을 구한 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붓글씨를 썼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세요. 바느질을 하던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선비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늘 집안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 귀엽게도 생겼구나. 선비는 강아지를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선비 부부를 잘 따랐습니다. 선비 부부도 누렁이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어느 날 선비 부부는 친척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잘 지키고 있으렴. 누렁이는 마치 선비의 말을 알아들은 듯 크게 짖었습니다. 선비가 집을 비우고 얼마 되지 않아 도둑이 선비의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값이 나가는 그림이나 오래된 항아리가 있을 거야. 도둑은 살금살금 선비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에서 그림과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렁이는 몰래 달아나는 도둑을 보고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이놈의 개가 저리 가. 도둑은 깜짝 놀라 누렁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누렁이는 도둑의 바지 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군. 도둑은 그림과 항아리를 놓아두고는 헐레벌떡 달아났습니다. 선비는 돌아와 집 앞에 떨어져 있는 항아리와 그림을 보았습니다. 누렁이는 그 옆에서 물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도둑을 쫓아버렸구나. 선비는 누렁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도둑을 쫓았대요. 참 영리한 강아지예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누렁이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선비는 이웃 마을 잔치집에 갔습니다. 오, 누렁이도 같이 왔구나. 잔치집 주인은 누렁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선비는 잔치 음식과 술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렁이는 날이 어두워도 길을 잘 찾는답니다. 선비는 마음을 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취한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술 취한 선비는 비틀비틀 길을 걸었습니다. 누렁이는 선비의 앞에 서서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하늘에는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다. 선비는 저수지 뚝 풀밭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달이 참 밝구나. 시원한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왔습니다. 술 취한 선비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만 눕자. 선비는 풀밭 위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선비 옆에 앉아 선비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 새벽이 되었습니다. 선비 곁에서 꼬박 밤을 지새운 누렁이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바람결에 풀잎 타는 냄새가 실려왔던 것입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어져 활활 타올랐습니다. 누렁이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선비의 옷자락을 물고 흔들었습니다. 누렁이 이놈, 장난하지 마라. 선비는 잠꼬대를 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불은 선비가 누워있는 곳 가까이까지 번져 왔습니다. 누렁이는 울부짖으며 선비를 깨웠습니다. 선비는 누렁이를 뿌리치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풍덩풍덩. 누렁이는 힘을 다해 저수지로 달려가 온 몸을 물로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자고 있는 주변 풀밭 위를 대굴대굴 힘껏 굴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렁이는 계속 몸에 물을 적셔 풀밭을 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숨이 찼지만 꾹 참고 재빠르게 달려갔다 다시 달려왔습니다. 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풀밭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길은 선비 쪽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친 누렁이는 풀밭 한 구석에 쓰러졌습니다. 누렁이의 몸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힘없이 지저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추워라. 내가 여기서 잠이 들었군. 선비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불이 났었구나. 누렁이는 어디 있지? 선비는 풀밭에 쓰러져 있는 누렁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렁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누렁이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누렁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선비는 죽은 누렁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물이 된 쇠조각.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개구쟁이가 살았습니다. 아이는 해만 떴다 하면 밖으로 나가 동네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답니다. 아버지는 놀기만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얘야,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나가거라.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자 아이는 방에 앉아 책을 읽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바로 책을 덮고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서 곤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 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차갑고 물컹한 것이 오른발에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는 꼼짝 않고 누워 슬쩍 다리 쪽을 보았습니다. 어, 어이구, 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굵은 뱀 한 마리가 몸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집으로 들어온 아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뱀이 눈치채지 않게 살금살금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쩐다. 저 개구쟁이가 뱀을 보고 나갔으니 분명 몽둥이를 갖고 올 텐데. 아버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뱀을 잡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르면 뱀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무엇인가를 감싼 저고리를 손에 들고 살금살금 마루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누워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겁이나 온몸이 달달 떨렸지만 꾹 참으면서 말입니다. 아이는 뱀을 향해 잡고 있던 저고리를 살그머니 놓았습니다. 그러자 저고리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 폴짝거리며 뛰어갔습니다. 개구리를 본 뱀은 아버지의 몸에서 기어 내려와 개구리를 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 뱀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얘야, 어떻게 몽둥이가 아닌 개구리를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였느냐?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몽둥이를 가져와 뱀을 내리치면 틀림없이 뱀이 놀라 아버지 다리를 물었겠지요. 하지만 뱀이 좋아하는 개구리를 풀어놓으면 뱀이 자연스럽게 개구리를 쫓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녀석, 보기보다 기특하구나. 아버지는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던 아이의 남다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담장 옆에서 동네 아이들이 말타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간다. 아이는 달려와 바로 앞에 있는 친구 등 위에 가뿐히 올라탔습니다. 안 돼. 친구는 아이의 무게를 못 이기고 펄썩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도 벌러덩 자빠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야, 그때 자빠졌던 아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외쳤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를 찔렸답니다. 아이가 엉덩이 아래에 있던 물건을 꺼내보니 그것은 작은 쇠조각이었습니다. 대장간 아저씨네 새조각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아이는 쇠조각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어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밥 먹고 나가서 이제야 들어오는 게냐. 하루 종일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면 도대체 글 공부는 언제 할 셈이냐. 이제나 저제나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게 화가 나 들고 있던 쇳조각을 마당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던진 것이 무엇이냐? 못 쓰는 쇳조각입니다. 못 쓰는 쇳조각이라니. 이 세상에 못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버린 쇳조각이 쓸모없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작은 쇳조각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 잘 놓아두어라. 어머니의 말에 아이는 당장 쇳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에게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땅을 살피며 떨어진 쇳조각을 주었습니다. 못 쓰는 쇳조각을 왜 줍니? 친구들이 물으면 아이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못 쓰는 게 어디 있냐?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 쇳조각을 버린 대장장이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쇳조각을 주어서 뭘 하려고 그러냐? 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긴 대장장이는 대장간 안에 떨어진 쇳조각도 주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쇳조각을 주우러 갔다가 대장간 문이 굳게 잠긴 것을 보았습니다. 대장간 아저씨가 어디 아프신가? 아이는 대장간 문을 몇 번이나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대장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대장장이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에 갔던 아이는 대장장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장간 문을 닫는데요. 뭐요? 아니, 그 부지런 대장장이가 왜 문을 닫아? 쇠를 구할 수가 없나 봐요. 쇠가 없으니 홈이든 낫이든 만들 수가 있어야지요. 아이는 그제야 왜 대장간의 문이 며칠 동안 굳게 잠겨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이 나게 대장장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어서 좀 나와보세요. 대장장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놀아라. 내가 주워갈 쇳조각은 이제 없구나. 하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대장장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러지 말고 절 따라오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 와보시면 알아요. 아이는 대장장이를 집 뒤쪽에 있는 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로 데려오는 거냐?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아이는 있는 힘껏 광문을 활짝 열어젖힌 후
대장장이를 광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광에는 커다란 독이 3개나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독 안을 살펴보세요. 아니 이건. 독 안을 들여다본 대장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마다 대장장이가 쓸모없다고 버린 쇳조각이 그득그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쇳조각들이에요. 저 쇳조각들을 녹이면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구나. 대장장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대장장이는 기뻐하며 독을 대장간으로 옮겼습니다. 그 뒤 대장간에서는 다시 뚝딱뚝딱 쇠를 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장이는 작은 쇳조각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쇳조각이라도 모으고 모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저씨, 제게 쇳조각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대장장이는 엿가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쇳조각 대신 엿가락을 주마. 그 후 대장장이는 쇳조각을 아끼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워진 나라를 바로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오성 이양복이랍니다. 10만 양으로 배신한 우정. 옛날 옛적에 김부자라는 사람이 한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생원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이것을 무척 딱하게 여긴 김부자는 오생원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틈틈이 돈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부자가 오생원을 찾아왔습니다. 김부자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지금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런데 자식이 아직 어려서 여간 걱정이 아니라네. 착하긴 한데 야무지지 못하거든. 그 탓에 남한테 쉽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네만 아마도 물려준 재산을 모두 까먹을성 싶으니 그래서 부탁인데 지금 10만 양을 줄 터이니 이 돈으로 이익을 늘려서 자네 집안을 일으키게나. 그러다가 훗날 내 자식이 잘못되어 생활이 곤란해지거든. 그때 본전만 돌려주면 참으로 고맙겠네. 김부자의 부탁에 오생원은 감격한 얼굴로 친구의 두 손을 꼭 끌어쥐었습니다. 어찌 감히 자네 말대로 하지 않겠나. 나야말로 자네가 고마울 뿐일세. 이자와 본전을 다 돌려달라고 해도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네. 정말 고마우이. 자네만 믿네. 꼭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게나. 김부자는 친구를 믿고 가져온 10만 양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 부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가난했던 오생원은 김 부자가 준 돈을 늘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의 아들은 정말 남의 깸에 빠져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저승에 계신 아버지를 어찌 뵙고. 꺼이꺼이 땅을 치며 통곡하던 아들은 이제껏 품에 간직해왔던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면 읽어보라고 아버지가 남겨준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오생원에게 10만 양을 맡긴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부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옛 친구인 오생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맡기셨다는 10만 양을 이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어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맡기다니. 오생원은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치며 김부자의 아들에게 창피를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부자의 아들은 여러 차례 그 집을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오생원은 얄밉게도 시치미를 뚝 떼곤 하였습니다. 내 어찌 이렇게 당하고만 있겠는가. 김부자의 아들은 오생원을 관아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는 오생원이 김부자한테 10만 양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생원이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 자기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미리 말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법이 헌신짝에 지나지 않는구나. 김부자의 아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잘 아는 이웃 하나가 찾아와 이런 말을 귀뜸해 주었습니다. 경상도에 정만석이라는 사또가 아주 청렴하다더군. 정승까지 지낸 양반인데 판결을 잘 내린다고 하니 한번 가보게나. 그날로 김부자의 아들은 정만석 사또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어허, 아무리 친구가 죽고 없다지만 어찌 친구의 의리를 함부로 저버린단 말인가. 의리와 은혜를 모르는 절면피로다. 이야기의 앞뒤 사정을 전해들은 사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김부자의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알았다. 너는 물러가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런 뒤 사또는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오생원을 잡아들였습니다. 내 이놈, 사실대로 말하라. 내 놈이 팔도 큰 도둑의 하수인이 되어 몇십만 금을 훔쳐 쓰렸다. 아이고, 억울하오. 저는 젊어서 늙어서까지 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찌 남의 물건을 빼앗는단 말이요. 내가 도둑이라는 건 천부당 만부당 한 말이요. 사또가 두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자 오생원은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옥에 갇혀있던 도둑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오생원을 보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보게, 자네 어찌 그리 시치미를 뚝 떼나. 내가 한 달 전에 10만 금을 맡기고 보름 전에도 10만 금을 맡겼으니 모두 20만 냥 아닌가. 자네와 내가 주고받은 것이 분명한데 저 혼자 살겠다고 발뺌하다니 몹시 섭섭하네. 오생원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네, 너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허튼 소리냐.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며 내가 잘 될성 싶으냐. 오생원이 펄쩍 뛰며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은 사또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라고 도둑에게 시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모르는 척하고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허허,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아직도 오리발을 내미느냐. 너는 일찍이 가난하게 살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너는 도둑과 한패로다. 여봐라, 저놈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혼을 내주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험상궂은 얼굴한 포졸들이 오생원에게 곤장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생원은 잔뜩 겁에 질려 얼굴이 펄해졌습니다. 결국 오생원은 벌벌 떨며 땅에 머리를 조아려 댔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사실을 다 말하겠습니다요. 일찍이 저와 절친했던 김 부자가 10만 냥을 빌려 주었었지요. 저는 그 돈으로 이익을 늘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맹세하건대 저는 남의 물건을 털끝만큼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요. 오생원이 솔직히 고하자 그제야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부자의 아들을 불러들여 물었습니다. 너는 저 사람을 아느냐? 저희는 저와 재판 중인 오생원이라는 자입니다. 오생원은 김부자의 아들을 보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네 이놈, 어려울 때 너를 도와주던 친구와의 약속을 배신하다니. 이보다 더 큰 죄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생원은 벌벌 떨며 싹싹 빌 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김부자의 아들은 돈 10만 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오생원이 아버지의 우정을 배신했으니 저승에 있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괴로울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의 집은 마을에서 뚝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모든 게 하나뿐이었습니다. 방도 하나, 베개도 하나, 수저도 하나, 밥그릇도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밭일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 밑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보리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휴, 저 밭을 일구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젊은이는 쓸쓸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밭을 일구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젊은이는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풀밭을 둘러보니 커다란 우렁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병 속에 우렁이를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우렁이를 항아리 속에 잘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밭에 나갔다 돌아오면 집안이 깨끗해져 있는 거였습니다. 또 상에는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구지? 누가 이렇게 차려 놓았을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누가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누군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젊은이는 일하러 가는 척 하다가 부엌 문 뒤에 숨었습니다. 아니, 저 우렁이가 순간 젊은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항아리 속의 우렁이가 예쁜 아가씨로 변하더니 청소도 하고 밥상도 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우렁이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밥상을 다 차린 아가씨가 다시 우렁이로 변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가씨, 가지 마세요. 젊은이는 아가씨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가씨가 뒤를 돌아 젊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가씨의 눈동자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벌을 받아 우렁이가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착한 일을 해야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저와 같이 살면서 저랑 착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젊은이는 아가씨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우렁이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렁이 아가씨는 각시, 젊은이는 신랑. 이제 젊은이의 집에 한 개짜리는 없게 되었습니다. 베개도 2개, 수저도 2개, 밥그릇도 2개. 젊은이와 우렁이 아가씨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임금님이 젊은이와 우렁이 각시를 만났습니다. 임금님은 우렁이 각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봐, 내기를 하세. 자네가 이기면 나라의 반을 주겠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저 여인을 데려갈 걸세.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젊은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기에서 지면 우렁이 각시를 잃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바다로 가서 이것을 던지세요. 우렁이 각시는 편지를 매단 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바다로 가서는
우렁이 각시가 말한 대로 반지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스르르 열리지 않겠습니까? 바다 위로 용왕님이 나타나 젊은이에게 조롱박과 말과 조각배를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기다.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나무를 심는지 겨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조롱박을 가져가세요. 젊은이는 달랑달랑 조롱박을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젊은이가 허리를 굽혀 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조롱박 속에서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콧김을 씩씩 뿜어댔습니다. 두 번째 내기는 들판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 타는지 겨루는 시합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말을 타세요. 우렁각시는 용왕님이 준 말을 끌고 왔습니다. 젊은이가 탄 말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저만치 뒤떨어졌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마지막 내기는 바다로 가서 하자. 임금님은 배 타기 시합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렁이 각시는 용왕님이 준 조각배에 젊은이를 태웠습니다. 조각배는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배는 바위에 부딪힌 뒤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만세, 만세, 내가 이겼다. 와, 대단하다. 사람들은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모셨습니다. 임금님이 된 젊은이는 백성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젊은이는 우렁각시와 함께 커다란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이에게는 모든 것이 많아졌습니다. 방도 많고 땅도 넓고 신하들도 많게 되었답니다.